무려 송도에는 명물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낙타교 옆에 사는 18살 이생. 펀치라고 잘생긴 건 기본. 너무 똑똑해 어릴 적부터 쿡하게 다니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물, 선중리에 사는 16의 귀족 아가씨 최랑. 아름다운 외모에 걸맞는 품위 있는 행동과 뛰어난 수 놓는 솜씨, 수려한 문장력까지 겸비한 완벽한 사람이죠. 저 제주와 저 얼굴을 누가 안 부러워하겠어. 당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럴만하죠. 그날도 이생은 책을 옆에 끼고 학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등굣길은 언제나 최씨네 집 담장을 지났죠. 딱히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학교 가는 길이 우연히 그곳이랑 겹쳤을 뿐이죠.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였을까요? 이생은 그날따라 담장을 따라 늘어진 수양버들 그늘 아래서 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쉬다 보니 담장의 안이 궁금해졌죠. 오, 귀족집답게 잘 꾸며놨네요. 담장 안에는 이름난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꽃을 보고 날아온 벌과 새들은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경의 한가운데 꽃덜기 사이 은은히 보이는 작은 두각, 구슬발이 드리워져 있고 비단 휘장이 쳐진 그곳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놓던 바늘을 내려놓고 턱을 괜 채로 이런 시를 폈죠. 창에 기대 수놓는 것도 이젠 귀찮구나. 온갖 꽃덜기 속에서 들리는 꾀꼬리 소리는 다정도 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저기 가는 저 사람은 어느 집 도련님일까? 푸른 옷깃과 넓은 띠가 버들 사이로 비쳐오는구나. 내가 죽어 제비로 환생한다면 이 담장을 가볍게 넘어갈 텐데. 들켰는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숙하다고 해도 이생은 고작 18, 16 아가씨의 시에 당연히 마음이 간지러워졌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담장은 엄청나게 높고 안채는 엄청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요. 결국 이생은 울렁거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며칠 후 하교하는 길에 이생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다가 종이를 기와에 매달아 담 안으로 던졌죠. 한편 안채에 앉아있던 최랑,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에 하인 향아를 불러 물건을 주워오게 했습니다. 이생이 던진 종이엔 그가 쓴 편지가 적혀 있었죠. 근데 이게 주인공들이 너무 똑똑해서 온갖 은유랑 고사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요약하자면 최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자신과 만나보자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읽은 최랑은 들뜬 마음을 애써 감추고 종이에 짧은 글을 휘갈겨 담 밖으로 던졌죠. 수려한 문장력으로 유명한 최랑이 만나자는 말만 딸랑 적은 걸 보니 이때 얼마나 들떴었던 건지 알만하네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생은 최랑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담 위에서 넘어오는 복사꽃까지 하나. 자세히 보니 그네줄에 대나무 바구니가 매어 있네요. 이걸 타고 담을 넘으라는 거겠죠. 이생이 담을 넘자 낮에 보았던 광경이 이번에는 달빛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니 꽃밭 한쪽에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앉아있는 최랑이 보였습니다. 복사와 오약가지 속 꽃송이는 탐스럽고 원앙 베개 위 달빛은 고와라. 최랑이 이렇게 시를 지어 말을 걸었고 어쩌다 이 봄 소식이 새어나간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더욱 가련해지겠지. 이생은 이렇게 화답했는데 이생 시는 잘 짓는데 연애에는 딱히 재능이 없나 봐요. 만나서 반갑고 우리 둘이 잘 만나 결혼까지 해보자 이런 내용의 시를 받아놓고 우리 둘이 만난 거 들키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화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당연히 최랑은 표정이 확 굳으며 저는 본래 당신과 부부가 되어 평생 즐거움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그리 말하십니까? 만일 오늘 이 일이 누설되어 집에서 꾸지람을 듣더라도 모든 책임은 저 혼자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러니까 이생이 더 하남자 같네요. 어쨌든 말을 마친 최랑은 향아에게 술과 안주를 내오라 말했고 이둘은 그렇게 어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곳은 어딥니까? 집 뒷동산의 작은 누각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시기에 꽃이 피면 향아와 놀라고 연못에 저를 위한 누각을 지으셨죠. 부모님이 계신 곳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향아가 가져온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며 밤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오늘 일은 그저 한때의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은 어떠신지요? 술자리가 슬슬 마무리될 때쯤 최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누각 위의 문으로 들어갔죠. 화끈하시네요. 이생 규장전에서 나온 말을 빌리자면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요. 이런 생활에 먼저 마음이 불안해진 건 이생이었습니다.
예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 하였는데 어느덧 부모님을 떠난 지도 사흘이 지났어. 우리 부모님은 분명 대문에서 나만 기다리실 텐데 이것이 어찌 아들 된 도리겠어. 그 말을 들은 최랑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생을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생은 저녁마다 최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외박은 안 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이쯤 되면 부모님도 대충 눈치를 채죠.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은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더구나. 보나마나 못된 놈들 따라 남의 집 아가씨나 엿보고 다니겠지. 너한테도 그 아가씨에게도 집안에게도 몹쓸 짓이다. 영남에 있는 우리 가문의 땅 그곳에 내려가서 소장농이나 감독하거라. 돌아올 생각은 말고. 이생은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이튿날 울주로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불쌍한 최랑은 자초지종도 모른 채 오지 않는 이생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죠. 병에 걸린 걸까? 최랑이 향하를 시켜 이웃에게 이생의 상황을 물으니 이도령?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영남으로 내려갔잖아. 벌써 몇 달은 됐지 아마. 향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최랑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니 총명하던 말은 점점 총기를 잃어갔고 얼굴은 초췌해졌죠. 당연히 이걸 보는 부모님은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딸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결국 어느 날 최랑의 부모님은 딸의 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랑과 이생이 나눈 시를 발견했죠. 부산의 12봉우리처럼 신비로운 당신 의심 마세요. 황혼에 만나요. 복사와 오얏까지 속 꽃송이 탐스럽고. 딸아, 이생이 누구니? 이생규장전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생규장전은 예전에 다룬 만복사 적포기와 같은 작가 김시습의 작품이네요. 김시습의 작품은 소설이라기보다 뮤지컬 대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사 같은 시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영상 속에서는 시가 너무 길고 많아서 최대한 생략했지만 김시습의 시는 워낙 명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